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국내 증시가 또 한 번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3,400 돌파하면서 3,40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좀 장중에 10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약보합인데요. 846선에서 움직임 보여줍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만 삽니다. 2,241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1,267억 원, 1,074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개인 역시 1,303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1,024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213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만 홀로 1,409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반도체 투톱은 상승 중입니다만 상승폭 지금 조금씩 줄여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59% 오름세로 76,600원, SK하이닉스 보합으로 전환이 됐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1% 약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가량 하락합니다. 더불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까지 0.5% 내림세로 99만 7천 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1%대 오름세, KB금융이 0.67% 강세입니다. 거래가 12만 100원이고요. 한편 HD현대중공업이 1.57% 하락하며 50만 2천 원,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3%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여기서는 시총일위 알테오젠 보합인 가운데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2차전지 대표주가 상승합니다. 테슬라 효과로 보이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1%대 오름세로 12만 300원, 펩트는 0.16% 약세 보여주는 가운데 에코프로는 2.2%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2% 상승하며 거래가 5만 100원이고요. 한편 파마리서치 3.73% 하락합니다. 거래가 62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로봇 대표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2% 상승합니다. 거래가 30만 500원이고요. 그밖에 나머지 10위권까지 종목들은 하락합니다. 리가켄바이오가 0.45% 약세, ABL 바이오가 2% 넘는 하락하며 거래가 10만 3천 원이고요. HLB가 0.5%, 삼천당제약도 1% 넘는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로봇주 테슬라 효과로 상승합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로 사업 비중이 옮겨갈 것이란 기대감에 7% 넘게 올랐었는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로봇주 내에서는 로보스타가 18.2% 급등하며 거래가 37,200원이고요. TPC 글로벌이 상한가,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8%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7,350원입니다. 다음 증권주도 보시죠.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별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은 세제 개편안 완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급증했다며 증권업 영업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증권주 중에서는 상상인증권이 10.4% 오름세, 키움증권이 5.6% 강세로 거래가 26만 3,500원이고요. DB증권도 3% 넘게 상승하며 9,71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1,393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9시 30분 기준으로는 1,391원 90전 기록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좀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됩니다. 1,391원 8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는 0.4% 오름세로 3,408포인트 유지하고 있지만 코스닥 약보합입니다. 코스피 사상처 3,400을 돌파했지만 지금 시장 상승을 이끌던 SK하이닉스가 보합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은 지수가 약보합, 시장 전반적인 수급적인 흐름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양대 지수, 특히 코스피 상승세 유지할 수 있을지 흐름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워낙 기록적인 한 주를 보냈고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3,4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섰는데 흐름은 조금씩 상승폭이 약해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100일 취임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대주주를 10억으로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구윤철 이제 부총리께서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50억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언론 기사로 나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봤을 때는 이 외인들 입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도 뭐 기관도 맞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신규 자금이 이제 외인들 컨셉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외인들을 이제 국내 한국 정부가 드디어 이제 한국 주시장에 이제 관심을 갖는구나. 기존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주주환원율을 보였던 한국이 이제는 이제 바뀔 수가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주주환원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기대감뿐이긴 한데 이제 연말에 그 연초에 일단 배당 성향을 올리는 그런 공시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그리고 내후년 뭐 계속해서 그런 액션들이 기존에 배당을 참여하지 않았던 쪽하고 이제 기존에 이제 배당을 이제 신규로 늘리는 쪽,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숫자가 좀 늘려 나가는 그런 컨셉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의 어떤 그 조건이 50억이 됐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요건, 기대감을 충족을 시키는 거고, 실질적으로 대주주가 배당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배당 소득세 최대 수율이 35%에서 25% 무조건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네. 대주주 양도세 25%와 비교를 해서 똑같기 때문에 대주주 안에서도 기존의 입장에서 그냥 배당을 한번 해볼까라는 옵션이 하나 추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대주주가 요건이 50억이 됐다는 건 너무 이제 환영스러운 일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배당 최고세율도 조금 낮춰지기를 기대하고, 실질적으로 기대하게 됐고, 그게 확정이 그렇게 이제 논의가 되고 실제로 구윤철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연말 연초에 배당을 공시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것은 한국의 어떤 리레이팅을 정당화시키고 명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움직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 상에서는 지금 잘 이제 이어지고 있다. 그런 흐름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장 초반이긴 하지만 어쨌든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해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지수가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역시 가장 선두에 있는 섹터가 뭐냐라고 꼽자면 역시 반도체. 그 중에서도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뭐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뭐 1% 후반대에 아주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투톱이 움직여줘야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는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겠죠. 예, 맞습니다. 일단 이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외인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외인들이 국내 증시에 지난주에 4.5조 원 정도를 샀습니다. 순매수를 상당히 강하게 이제 이 대통령의 어떤 그 취임사를 보고 강한 임팩트를 보여줬는데, 그런 측면에서 외인들이 들어온다라는 컨셉에서 보면 외인들은 결국은 한국은 이제 MSCI 코리아라는 지수로 인덱스를 설정을 하면서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외인들이 수급이 들어왔을 때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인다라는 그런 수급적인 컨셉. 그래서 한국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에서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유리한 환경이다. 이런 수급적인 이점이 하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요거는 뭐 비단 한국 반도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업종군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도 지금 이제 추론용 칩을 개발을 하면서 추론용 칩에 HBM의 어떤 그 HBM도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D램하고 낸드의 비중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낸드랑 D램 가격도 올라가면서 해당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반도체 업종의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도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에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플러스 성장률로 이제 바뀌는 그런 측면에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좋지만 수급적인 고려를 고려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지금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최근에 또 방산주가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또 상당히 강세, 섹터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러시아가 최근에 폴란드에 드론을 날려서 격추되는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전쟁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방산주도 글로벌리 지금 이제 실적이라든지 주가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도 물론 이제 방산주가 글로벌 대비해서 잘하기는 하지만 글로벌 이제 우주 국방 업종 자체가 실적이 상당히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위로 랭킹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이 이제 우주 쪽의 그 이익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도 방산 업종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우주와 방산 업종군들, 국방 업종군들이 지금 올라갔다는 그런 컨셉에서 한국도 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방산 업종의 빅4의 수주 잔고 자체가 지금 100조 원을 증가했습니다. 연초에 지금 70조에서 80조 원이었는데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예정이 되는 수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방산업종군들은 실적보다는 이제 수주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수주의 어떤 그 이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전투기, 전차 뭐 이런 쪽. 자주포 이런 쪽은 이제 유럽권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나토의 어떤 군사 국방비가 이제 증대한다라는 그런 측면 그리고 무기를 신무기로 지금 바꾸는 교체 수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유도 무기하고 미사일 이런 쪽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유도 무기 미사일 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LIG 넥스원이 집중해서 좀 이제 추구를 하고 있는 산업이죠. 그래서 해당 업종군들에 대한 수주, 그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은 글로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있고 실적 모멘텀 측면도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 계속해서 좀 기대를 가져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목해야 될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워낙 공격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곧버스 투자, 인버스도 아니고 곧버스, 상당히 공격적으로 시장을 역행하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시장이 꼬꾸라질 때를 맞습니다. 노리고 지금 곧버스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많은 손해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좀 이제 오르고 있죠. 그래서 곧버스라고 하면 0.3% 올라가고 있으면 뭐 지금 0.7% 이제 손해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곧버스를 저는 이제 네이키드로 그냥 소위 얘기해서 그냥 순수 다른 자산을 갖고 있지 않고 이 인버스만 이제 몰빵으로 투자하는 그런 투자들이 혹시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을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라든지 곧버스의 물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추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주가의 상승으로 시가총액이 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거를 해지하고자 하는 수요 자체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코스피의 시가총액과 이 공매도 증가량을 보면 상당히 보면 시장이 먼저 선행을 하고요. 공매도는 후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동행을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후행하는 측면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곧버스라든지 공매도 잔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것이 또 그 흐름 자체가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해지도 하고 포트폴리오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총이 좀 늘어나는 측면에서의 어떤 해지 차원의 자금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곧버스 투자를 갖다가 이제 몰빵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좀 리스크는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주환원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주주환원이 지금 한국의 지금 배당 그 현금 배당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공시는 나오진 않았지만 애널리스트가 올해라든지 내년에 대한 기업들의 어떤 그 현금 배당률을 높인다라는 그런 컨센서스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순이익 추정치보다는 배당에 대한 현금 배당의 추정치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진짜로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것 같이 배당을 늘리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어떤 쿠폰화되는 어떤 배당 수익률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소득이 높아지는 그런 컨셉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주 환원이 지금 한국이 너무 이제 뭐 20% 초반인 수준이니까 낮은 수준인데 중국이 30%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PER도 12.6배, 12.7배 정도 되는데요. 한국이 지금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이 글로벌 가장 낮기 때문에 그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9.7배, 9.8배 정도 되는데 배당 성향이 이번에 좀 높아져가지고 한 25%, 26%가 된다라고 네. 가정을 해보면 네. 저희가 지금 12.6배 반절 정도인 한 11.5배 정도는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15%의 업사이드가 생기는 겁니다. 주가와 배당 성향은 배당 수익률은 상당히 연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15%의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보면 한 3,750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3,750을 찍는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계속해서 뭐 추세적으로 이런 흐름이 배당이 늘어나는 만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추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조금 완전히 모든 자산을 갖다가 곧버스를 투자하시는 컨셉은 사실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런 외국인들 수급이 이런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면 뭐 이제 뭐 외인들이 샀다고 개인들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어서 세론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주가가 올라가게 돼서 그 핵심 세력이 기관하고 외인이 순매수라고 한다면 당연히 개인들은 매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개인 투자들이 현선물 연계하는 투자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로는 매도하고 이제 선물로는 매수하고 현물로 매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현물 주가가 올랐을 때 개인들이 매도했다고 해서 개인들이 팔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들의 수급 컨셉에 대한 핵심은 배당주 ETF에 있습니다. 배당주 ETF의 설정이 계속해서 개인들 기반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관들의 코스피 안에서의 금융투자 순매수로 잡히기 때문에 기관 순매수로 잡혔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 순매수가 순매도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들이 기대감이 조금 세론됐다, 좀 꺾였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서 체포 구금됐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미 간 관세 협상이 계속해서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죠. 최근에도 우리 실무 협상도 이어졌고 장관급 회담도 있었는데 특히 이제 하워드 로튼 상무부 장관이 상당한 압박성 발언을 했어요. 그럼 나오는 게 일본보다 더 좋은 계약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의 조건대로 하지 않으면 관세를 되돌리겠다 이런 식의 이제 압박성 발언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자칫 정말로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세가 25%에서 15%로 싸우고 있는 건데 지금 저희는 이제 25%로 계속 이제 자동차기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한국이 3,500억을 갖다가 달러에 대한 그 이제 3,000억 달러를 미국에 이제 통장에 넣는 거잖아요. 그런 컨셉에서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본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익을 50%씩 나눠 갖고 이게 투자금이 회수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90%를 이익을 이제 미국에 종속시킨다. 이런 컨셉이 되겠죠. 일본 컨셉으로 보면.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3,500달러의 어떤 규모 자체가 작년 한국의 흑자 무역 수지의 규모의 70% 수준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국의 모든 그 수출 기업들이 노력해서 번 거의 70% 수준을 한 번에 미국 통장에 넣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외환 보유고의 85%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지금 이제 요구를 했는데 뭐 거절했다라는 언론이 있고요. 그리고 네. 요거에 대한 정확한 그 언론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기사는.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요 금액이 일본하고 비교하기에는 일본은 워낙 그 외환 보유액이 상당히 좀 더 많고 한국보다 한 2배 가까이 좀 많은 걸로 저희 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무리하게 부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일본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동등하게 잘 살기 때문에 그들한테 우리가 지금 미국이 이제 취해야 된다 이런 컨셉보다는 좀 한국에 조금 더 유리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요. 근데 어찌됐건 한국은 좀 이제 미국의 조선 산업을 이제 부흥하는 그런 입장에서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그 관세에 대한 어떤 컨셉을 15% 그러니까 일본하고 유럽이 이제 15%인데 그거보다 미만인 컨셉을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더라도 그냥 15%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이제 협상에 대한 그 좀 피치를 올려야 되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합의가 안 되고 계속 끌고 간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이게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 오늘 같은 현대차 주가도 많이 맞습니다. 빠졌더라고요. 네. 이 계속 이제 발목 잡게 될 이슈가 될 것 같고 그 더 최악은 이거죠. 정말로 하워드 러트닉 장관의 협박대로 25% 상호화석 통일 협정 무효화하자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거는 대단히 큰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보면 각국 국가들의 그 대통령의 정치 성향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또 약간 좀 약간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관세 협정이 미국하고 극단적으로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아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이익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이제 컨서스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관세를 갖다가 이제 15%로 낮추는 그런 기대로 컨서스가 반영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계속해서 협상도 잘 돼야 될 것이고 요 추정치도 뭐 추가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인다. 그래서 좀 결국은 봉합되는 컨셉으로 일단은 가정을 하고 있지는 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장 가보죠. 미장이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FOMC 회의 예정돼 있습니다. 금리 결정하게 되죠. 금리 결정 앞두고 발표됐던 고용지표, 물가지표. 일단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기에는 아주 충분한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기준금리 인하라는 것이 유동성 장세, 길게 봤을 땐 유동성 장세로 이어진다라는 통계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고 실질적으로 시장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 단기적으로 한 달 3개월 수익률은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보험성 금리 인하 측면으로 선제적으로 유동성 장세의 시작이야라는 메시지를 주기에는 과거 통계적인 컨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보험적인 인하가 아니라 약간 경기 침체라든지 리세션을 우려한 금리 인하로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유동성 장세에 대한 한편으로는 이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세론이 될 수 있는 시기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공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더 줘야 돼. 이렇게 해서 공격적인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미국의 기술주가 지금 다행히 이제 엔비디아하고 뭐 이제 엔비디아의 독주였는데 지금 브로드컴이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이제 부품 쪽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추론용 쪽의 칩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측면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다행으로 좀 시간을 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근데 해당 기술주들이 쉽지가 않아. 약간 조금 약간 스토리상으로 지금 실적은 이미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음 실적은 3개월 이후 나올 텐데 그 사이에 어떤 뉴스 플로우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약간 조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고비가 될 수가 있는 너무 이제 실적이라든지 정부의 공백기가 좀 길다라는 측면 그리고 네. 금리가 떨어졌다는 측면 그리고 미국 IT 기업들이 지금 30배 가까이 되는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 사상 최고치라는 그런 측면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약간 우리 단기적인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쌌던 측면도 있고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그런 결하고 좀 다른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빠지더라도 덜 빠지고 반등할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 하방이 오히려 조금 막혀 있는 컨셉으로 한국 증시를 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이에 코스피까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400선을 다시 내주게 됐습니다. 자, 오늘 장중 흐름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테슬라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엔 제일 미운 오리 새끼였다가 또 갑자기 약진을 또 하네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7%대. 그 전날도 급등. 이게 테슬라의 이 반등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실적을 업데이트하는 입장에서 보면 실적 추정성 계속 빠집니다. 네. 근데 타겟 프라이스는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국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게 이제 출하량 자체가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뭐 중국 업체 BYD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한국 업체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되는 컨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정부의 보조금도 과거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앨런 머스크의 어떤 그 보수 체계 이런 컨셉에서 보면 약간 좀 앨런 머스크의 어떤 그 충성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약간 베팅하는 영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중장기적인 어떤 그 비전은 밝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 이제 개인적인 이제 퀀트적인 마인드, 약간 실적 통계적인 마인드로 봤을 때는 약간 실적 추이는 좀 빠지고 있다. 밸류에이션도 100배가 넘는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도 아직은 하향 추세고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비싸다. 퀀트 측면입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러나 또 이 센티멘탈한 측면에서 이 테슬라의 주가를 단순하게 볼 수만은 없다는 거,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의 9.7 공급대책 발표에도 집값 상승폭 이후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커졌습니다. 6.27 대출 규제에 이어서 수도권 135만 호라는 공급대책까지 꺼내 들었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꺾지는 못한 분위기입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추가 규제도 예고하고 있죠. 자, 그럼 가을 이사철을 맞이한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줄 분들 소개해드리죠. 국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나오셨고요. 또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진미윤 교수,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양지영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용어만 놓고쇼 직설은 SBS BD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집값 동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9월 둘째 주까지 나왔는데요. 전주 대비 0.09% 상승하면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게 보냐면 최근 잇따라 627 대출 기제부터 공급 대책도 나왔고 이 이후의 흐름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집값이 완전하게 잡혔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렇죠. 아직까지 사실은 우리가 많은 대책을 나타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불이 났는데 당장 어떤 소화기로 불을 껐지만 남아있는 불씨는 여전하다는 거죠. 주택 공급 부족 문제, 또 불안한 심리, 또 앞으로 대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조율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나왔지만 중장기적이라는 거죠.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달라지는 거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어떤 체감적인 측면에서는 당장의 어떤 수급을 결정하는 영향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 대표님, 지금 집값 상황 완전히 잡히지 않은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627 대책 부분에 대한 굉장히 이제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평가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시장이 그 직전에 이제 과열됐던 양상들을 조금 잠재운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 이어서 이번에 이제 97 대책 부분은 많은 시장에서 기대감도 상당히 크고 또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이면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벌써 97 대책 나온 지 이제 겨우 일주일 지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평가 속에는 실망감을 표명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97 대책의 내용들 가운데 이제 공공 주도로 해서 사실은 굉장히 그런 135만 가구인가요? 이 정도로 공급을 한다는 그 숫자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믿기 힘들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생각했던 그다음에 시정에서 생각했던 그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안 자체에 대해서 정부의 답이 97 대책으로 나왔는데 마치 이야기하자면 동문서답하는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LH가 주도적으로 공공 주도로 해서 공공 임대 부분에 대한 역점을 두는 쪽으로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중시하는 그런 구조로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LH를 이끌 만한 수장이 지금 누구 확정이 돼 있나요? 지금 오리무중이거든요. 그다음에 한국부동산원 즉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많은 정보와 공식적인 그런 것들을 쏟아내는 그 기구조차도 지금 최고 수장인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그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임자가 정해지지 못한 가운데 그럭저럭 지금 그 전임자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가운데 나온 97 대책이 내용도 그러하거니와 여러 가지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체계가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저는 가격에 다시 오름세의 전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그동안의 흐름을 갖다가 매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민간에서 KB라든지 R124, 부동산 114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한국부동산에서 나온 자료들보다 상승률이 이미 2배 이상 상승하고 있는 부분을 볼 때 뭔가 지금 정부는 뒷북치는 느낌을 자꾸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금 많은 안타까움이 듭니다. 네. 이건 위원님께도 마저 듣고 그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97 공급 대책의 효과를 논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정책을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으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거 안정을 위한 이제 단기적인 정책 같은 경우에 세제라든가 대출 이런 부분들은 수요를 억제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분명히 효과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공급 대책은 사실상 다 아시겠지만은 발표를 하고 나면 인허가의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착공 있고 준공이라는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또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학술적인 이런 학계에서 발표한 연구들을 보면은 공급 대책 확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택 가격을 한 3%에서 4%를 낮추는 효과는 분명히 있으나 단기적인 안정화에게는 좀 미흡하다라는 이런 연구 자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현재 집값이 조금 움직이는 지역들을 보시면은 뭐 성동이라든가 마포, 강남 상구 이런 지역이라는 거죠. 한강 벨트 지역들인데 사실 6.17 대책 때 6억 원이라는 대출을 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지역들이 움직이는 거는 사실 다른 시장이거든요. 현금 자산가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가격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거 안정화라는 이제 공급 대책을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단기적인 시장 관리는 뭐 금융이라든지 세제 그리고 수요 관리 이런 정책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량은 많이 줄었잖아요. 두 대표님이 너무 이제 쓴소리를 하시니까 제가 반박을 일부러 할게요. 네, 좋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거래량이 줄면은 소위 말해서 호가라든지 시장을 자극할 만한 요소들은 점차적으로 이제 좀 진정돼 가는 양상 아닌가요? 네. 지금 당장은 조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그래도 진정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닌가? 네,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절반 이하로 사실 많이 줄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은 다시 규제나 혹은 여러 가지 공급 부분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그 부분을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현장들도 조금씩 찾아보고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하나의 과거의 그 거래량이 줄었을 때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거래량은 줄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들의 매도 호가 부분이 전혀 조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간혹 거래되는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장애들을 갖다 극복하고 그 거래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곳들이 흔치 않게 흔하게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래량 감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장 침체 가능성이나 하락 전환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약간의 몸을 움츠리고 있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9월 넘어서 10월 달에 추석을 전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앞으로 비전 제시가 더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네. 시장은 향후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게 2027년까지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적재적소에 낼 수 있는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행태나 시장 계획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 부분들은 203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즉 이번에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서 135만 호를 2030년까지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2030년까지 착공에 들어가든 말든 시장에서는 부족한 물량들로 인해서 가격은 생각보다 상승세가 오래 지속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는 많은 주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내 집 마련의 꿈은 영원히 요단강 건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두 대표님 오늘 상당히 세게 쓴소리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두 대표님 논리대로라면 지금 6.27 대책, 공급 대책 이것만 가지고는 결국 못 잡고 더 우려할 만한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주택 정책의 목표가 사실 이제 뭐 단기적인 주택 가격을 뭐 인하한다거나 이렇다기보다 사실 이게 사실은 주택 자체가 사실 우리 인프라 아니겠어요? 네.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이 삼터인데 사실은 중장기적인 대책 안정 방안 로드맵 자체도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것이 지금 시장 상황을 조율할 만큼 그렇게 임팩트가 있냐라는 것은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사비도 올라가고 착공도 제대로 안 되고 PF도 지지부진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사실은 이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어떤 공급에 대한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정권 교체 이후에 언제 공급 대책이 나올까? 우리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죠? 저는 약간 97 대책에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전체적인 이번 정부의 철학이랄까? 어떤 그런 것들은 좀 제시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좀 자세히 뜯어서 보면 최근에 집값 상승 많이 오른 그 아파트들의 면면을 보면 좀 구축 아파트, 그러니까 준공된 지 20년 넘은 그런 아파트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띈다라는 것.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신축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꺼져서 그런가요?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공급이 좀 어렵겠구나라는 심리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신축이 그냥 정말로 부족해서 절대 부족해서 그런 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신축 아파트에 대해.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PF의 문제점, 이런 경색 시장이 안정화되기에는 시간이 좀 장기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신축의 공급이 부족했던 영향도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리모델링, 이런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네.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저는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정부 역시도 도심 내의 정비 사업에 대한 용적률 상향 이런 부분들을 예고를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서울시 입장에서는 신통기획, 모아타운 이런 이제 정비 사업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상징적인 재건축 아파트가 있잖아요.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 그런 우여곡절이 심했던 음마 아파트 역시도 최근에 심의 통과했죠. 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서 이제 여의도 대교 아파트도 여의도 내에서 첫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었고, 그뿐만 아니라 목동의 신시가지들도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어요. 이런 핵심 지역뿐만 아니라 기타의 인근의 비핵심 지역의 내에 정비 사업들이 탄력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연구 자료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전진이 될 때마다 가격의 상승이 폭이 커진다. 특히나 이제 정비 사업 중에서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이런 정비 사업의 탄력이 집값에 영향을 많이 줬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0년을 초과한 그런 구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서울 집값 얘기만 주로 하다 보니까 좀 불만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그럼 집값을 보면 어떨까? 그러면 전국 단위의 집값은 또 다른 양상이냐? 네,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지방도 예를 들어서 서울이 오르는 것에 따라서 슬금슬금 네. 뭐 네. 이상 조짐이 나타나냐? 뭐 그런 그런 부분- 측면을 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지방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찬기운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은 분명하고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동향을 보게 되면 지방 아파트값 자체가 9월 둘째 주 기준에서 67주 동안에 67주 동안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그동안에 지금 하락했던 기간이 대단히 길었습니다. 67주가 되면 1년이 52주니까요. 1년 이상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하락폭이 지금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락 지역으로서 이제 대구 지역과 부산 지역 이쪽을 우리가 손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지역들의 경우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하락폭이 줄었고요. 대신 그 미분양 물량이 사실은 지방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 가격 회복에 있어서는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성 미분양인 중공업 미분양 물량의 83%가 비수도권, 즉 지방에 지금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앞으로 관건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지금 지방의 경우조차도 상당히 회복에 대한 이야기 가능성들이 조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지방의 경우에도 적어도 올해가 지나고 나면은 이런 상황들은 지방의 경우에는 지금 그 이후에 가격이 하락하고 난 이후에 공급 자체가 여러 가지 부동산 PF 부실업 등과 함께 맞물려서 공급은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내년 정도 즈음에 있어서는 보다 지방의 경우에도 현재 상태의 시장의 수급 구조가 이어진다면은 지방의 경우에도 봄날이 올 수 있는 이 봄날이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 조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에서 지금 공급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밖에 없는데 이 정비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서울 시내조차도 지금 분담금과 부담금과 분양가 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큰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가 많은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구조 하에서의 분담금이나 부담금 등으로 인해서 또 분양가가 나날이 오르고 있는 점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공급 자체가 원활하게 될 수 없다는 메시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지방의 경우에도 저는 상당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지금까지의 미분양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시점에서 새로운 반격의 모멘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린 효과가 경기를 살리는 것보다는 집값만 자극했다라는 취재 보고서였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하면서 피벗을 했는데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했다. 이거는 이제 시사하는 바가 앞으로도 지금 금리를 더 추가적으로 내릴 것 같단 말이죠. 당장 다음 달이라도 내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내리게 되면 지금 집값이 대출 기자 한번 나왔고 공급 대책 나왔는데 완전히 잡히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내렸다. 이건 다시 주택 매수 심리에 불을 붙이는 결과가 될까요? 네,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요. 네. 저는 이미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가격을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이제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취하고 있거든요. 작년 10월 이후에 1%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가 사실 어떤 그 우리가 소비나 투자 확대보다는 부동산 투자, 즉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이 대내외적으로 좀 기대가 되지만 어쨌든 이게 뭐 대세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어진다기보다는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상당히 좀 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건 생각들이 조금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 네, 약간은 이제 교수님과 좀 다른 네. 의견인데요.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조용하게 움직이지만 강력한 그런 요소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빚으로 사는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이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변동 금리가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즉 금리가 내려가면은 월 납입해야 되는 금액들이 줄어든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실제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기준금리가 3.25에서 0.5% 초저금리로 이제 내려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네. 서울을 포함한 주요 지역들의 집값이 2배 가량이 올랐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2013년에 2.5%였던 기준금리가 2014년에는 2%로 떨어졌을 때 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에서 상승세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2014년에서 2015년까지 2015년에 1.5%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5%로 상승세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금리가 저금리가 유지가 되겠구나라는 심리가 반영이 된 2018년에는 무려 4%가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즉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저희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가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좀 더 내릴 수 있는 구간이 많다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의 지금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2.5%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내리는 구간들이 한정적이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기적으로 빠르게 기준금리는 인하가 되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결국에는 집값을 자극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가 작년이라든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 없었던 추경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도 상당한 유동성을 마련해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집값을 충분히 자극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의견 네. 추가적으로 바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시죠. 그때 2013년, 14년 때는 사실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서 굉장히 이제 시장이 회복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게 사실은 굉장히 더 긍정적 역할을 했죠. 근데 저는 이제 금리 인하와 더불어 지금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시점이거든요. 그게 이제 가격으로 올라가려면 금리도 내리고 대출도 확대가 된다면 참 그렇겠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주는 효과는 굉장히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또한 왜 계속 올라야만 할까? 우리가 그죠? 어떻게? 사실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금리만 갖고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지금 계속 올라야만 되는 이런 상황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금리와 집값의 이제 밀접도를 네. 저희가 측정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 대표님 의견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지금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돼야 된다. 그 부분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금리 인하는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의 금리 격차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그것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참 많은데요. 자, 이런 부분에서 그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 저는 627 대책이 선행적으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627 대책을 통해서 대출을 어느 정도 억제를 함으로써 하나의 방비벽, 즉 둑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오늘 자극적이긴 한데 민생 자금을 1차로 지금 굉장히 많이 방출을 했죠. 시중의 유동성을 많이 푼 것과 다름이 소비 없습니다. 쿠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 소비 쿠폰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의 자금들이 결국은 시중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한편에서 시장에서는 지금의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을 감안하고 내수 경기는 침체되는 가운데 물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동산이라는 게 주택이라는 게 안전자산으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시중의 유동성에 함유된 그런 금액들이 정부의 대출 억제 등 여러 가지 유동성 부분에 대한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커진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금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주택 가격을 밀어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산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중에 M2 광의의 통화량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역대 지금 최고치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300조나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얼마 전 잠실에 르엘 분양을 할 때 상당히 그런 대출 부분이 거의 다 차단된 상태에서도 그 상당한 금액을 가진 분들이 실제로 청약에 4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청약을 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중에 지금 유동성이 너무나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하나의 발화제가 어떤 상황에든지 간에 자극을 주게 되면 이것은 타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놓여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저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6.27 대책 이후에 이제 시장이 안정화돼 가고 있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 지표들을 저희가 활용했습니다. 주간 상승률도 그렇지만 최근에 또 이제 주택담보대출 그 증액 부분을 보니까 많이 주는 것 같더니 또 조금씩 늘어요. 이거는 어쨌든 주담대라는 게 집 살려고 빌리는 돈이다 보니까 결국 어딘가로 이제 다시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진 교수님. 네. 이건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생각하죠. 그러니까 6.27 대책이 나온 지 아직 3개월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런 대출 규제의 그 효과, 주로 사실은 길어봤자 1년이라 그러고 또 짧으면 한 3에서 5개월이라 그러는데요. 저는 어떤 이 규제의 어떤 실효성이나 효과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전 첫 번째 의견이 우리가 너무나 가계부채 의존도가 심각한 나라 중에 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규제만으로 이 대출 규제 즉 수요 억제가 오래 지속되기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계절적인 이 효과도 있죠. 계절 요인도. 지금 이제 7월, 8월 되면 이제 곧 이사철 또 앞으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이렇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강력한 초강력 대출 규제라고 하지만 그 이상으로
잠재된 수요의 분출이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출을 어떻게 받죠? 주담대 상한을 6억 원으로 묶어놨잖아요, 지금. 그래도 이제 자기가 만약에 이제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네. 본인이 살던 전세 자금도 있을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평균 서울 집값이 뭐 12억 정도라고 하지만 또 외곽에 가면은 또 전세금과 조금 이제 보태면은 저는 뭐 6억 범위 내에서는 또 충분하고요. 그럴까요? 네. 저는 이제 주담대가 늘어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출을 묶었는데 주담대가 는다. 라는 건 어딘가 이게 뭔가 사각지대가 있는 건지. 양 의원님. 사각지대라기보다는 이제 대출을 6억 원으로 한도를 줄였지만 사실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을 하는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6억 원이라도 최대한 최대한 다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다? 네, 쉽게 말해서 그렇다라는 그런 거죠. 거예요? 네, 그렇다라는 거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계절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효과를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계절을 한 번은 지나가 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6.27 대책이 지금 이제 여름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가을 이사철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 증가를 하면서 가격도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 이사철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라든가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대책이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대표님. 예, 저는 아까 우리 이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때 조금 이제 안타까운 생각이 든 게, 문 대통령 시절의 어떤 모습이 이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문 대통령 시절에 사실은 우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뭐라고 했냐면은 사실은 공급보다는 특히 투기 수요라는 이름을 앞세워 가지고 투기 수요를 배척하고 이제 억제하는 부분에 굉장히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요. 이번에 이 대통령께서도 지금 보니까 공급 부분에 대해서 내놓은 공공 위주의 어떤 그 내용 부분을 본인께서도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듯 핑계거리를 수요, 즉 결국에 있어서는 투기 수요라고 할 수 있는 기존에 우리가 갭 투자자나 전세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 부분에 대한 그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대출을 심하게 받는 부분을 억제하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쪽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6.27 대책이 나왔을 때 그 6.27 대책의 정확한 이름이 뭐냐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입니다. 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는 부분, 늘어나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참 그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가계부채에 큰 두 가지의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담대고요. 하나는 일반 생계비 대출입니다. 생계비 대출의 경우에는 상당히 부실화가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에 있어서 담보 가치가 증가하면 증가하지 사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 부실화가 진행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이 주담대 부분에 대한 대출 부분의 판단을 금융권 자체에 대해서 사실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의 또 수요 억제라는 투기 수요 억제라는 그런 측면을 앞세워서 관치 금융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제가 오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요에 집중해서 어떤 대책을 앞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준비하신다면은 저는 그것은 포인트를 잘못 맞춘 것이다. 즉 현재 이번에 나온 9.7 대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는 오히려 대통령과 국토부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보다 그 해당되는 9.7 대책을 보다 현실화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수급 안정과 시장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선택이 네. 아닐까 보여집니다. 추가 대책이 이번에도 사실 나왔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 발표하면서 말미에 보면 규제 지역 내에 대해서 LTV를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이제 더 제어가 안 되면 추가 대책도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시사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 이번에 될까 안 될까 이번엔 적용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제어가 안 되면 이 카드도 꺼내둘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양 의원님께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우선에 저는 이번에 LTV를 규제 지역으로 50%에서 40%를 줄였다라는 것도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즉 이 부분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 시그널을 주는 부분들이다라는 거
근데 무주택자들에게 사실 규제 지역의 LTV가 50%에서 40% 준다라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억 원 한도 대출에 있어서 4억 8천으로 줄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수도권 그리고 이들 지역들 규제 지역은 강남 상구와 용산구잖아요. 현금 자산가들이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지금 이번 97 대책 공급 대책에서 지금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권자를 국토부 장관도 할 수 있게 해놨죠. 그렇죠. 그렇게 네. 된다라는 거는 충분히 마포라든지 성동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과열이 우려가 된다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LTV가 70%에서 네. 40% 줄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세 대출 DSR을 확대를 한다라는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런 전세 자금 대출이 갭 투자의 핵심 통로가 됐다라는 그런 우려와 비판들이 상당했었거든요. 혹시 이 전세 자금 대출이 언제 시행이 되는지 아시나요? 이게 네. 한참 됐죠. 네. 이명박 정부 때. 그때 네, 맞습니다. 만들어졌죠? 네. 맞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시행이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1억 원밖에 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물론 이제 서민들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죠. 근데 그게 3억 원, 5억 원으로 확대가 되면서 점차 이게 전세 자금 대출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즉 갭 투자의 부작용을 낳았던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이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 2014년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또 2년이 됐을 때에 2018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의 집값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에 지금의 정부는 전세 자금 대출이 서민들에 대한 주거 안정보다는 갭 투자라든가 전세 사기 이런 부분 부작용이 더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DSR을 규제를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같이 DSR로 묶어버리면 효과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뭐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 가계부채 총량 관리, 그러니까 작년보다 50%를 줄이겠다. 이렇게 이런 강력한 지금 사실 가계부채가 OECD 국가 1위입니다. 저희가 1,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하면 너무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세 DSR까지 꺼내서 사실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해야 할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전세 이 대출로 인한 여러 가지 좀 부작용도 있었지만 네. 또 순기능도 있죠. 그리고 또 전세 DSR이라는 게 결국 내가 총 상환해야 되는 부채를 보면은 아무래도 소득이 낮고, 그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3040 세대는 청년들인 거죠. 결국 이 전세 DSR이 주는 영향은 주로 무주택, 청년, 3040 세대가 주로 받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양날의 검일 것 같아요.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렵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약간 고가 전세 부분이나 전세 DSR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약간 이런 약간 서민의 중산층의 어떤 주거 안정 부분보다 좀 고가 전세랄까, 뭐 지금도 물론 이주택자에 대해서는 2억 상한으로 이제 못하도록 되어는 있지만요. 앞으로 조금 더 좀 맞춤 설계처럼 정교해지지 않고 그냥 전세 DSR이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사회적 반영이 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세 대출을 DSR로 만약에 묶는다면 각종 기타 뭐 신용대출을 다 묶어서 어쨌든 자기 소득만큼만 대출 받게 이제 묶어 버리는 건데, 아까 서민 피해가 우려가 된다면은 그거는 특별공급으로 별도로 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정책 대출도 25%를 줄이는 것이 또 정부 목표다 보니까 뭐 한 2, 3년 전보다는 늘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대출 총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줄어드는 자원에 대해서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이 혜택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마 정부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97 대책과 그다음에 이제 그 전주에 뭐가 나오냐면 국토부의 내년 이제 예산안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은 향후의 임대시장 자체가 월세 중심의 임대시장으로 또 공공주도로 공공임대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향후의 임대시장 자체가 공공임대 그다음에 그 월세 중심의 시장 구조를 갖다가 전제를 깔고 한다고 보면은 전세 대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굳이 그쪽 문호를 갖다 열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가 청년 세대, 사회 초년생, 그다음에 신혼부부 등 2030, 뭐 3040, 40까지는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2030 세대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새롭게 형성된 부동산 시장의 질서 재편 속에 강제적으로 등 떠밀리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냐. 그리고 이번에 결국은 97 대책, 그다음에 그 앞에 627 대책은 결국은 고래 싸움의 새우 등 터지듯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지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서울과 수도권에 정주하는 것 자체가 거의 현실적으로 힘들어지는 그런 모든 어떤 꿈을 앗아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전세 대출 부분을 제도 자체를 가지고 두기보다는 저는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 정부가 아마도 고민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자체 쪽에나 아니면은 중앙정부 자체가 향후 내년에 지방선거 자체가 사실 정치권에서 굉장히 핫 이슈인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민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쪽에 있어서 이 대출 제도 부분도 본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너무 지금 현재 상태의 대출 제도와 그런 것을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공급 대책에 대한 자금,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을 이제 제한을 하고 이렇게 차단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번에 저는 공급 대책이 6.27 대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6.27 대책 때 대출 한도를 확 줄이고 그리고 갭 투자를 못하게 하고 그 반면에 그 수요를 이번 공급 대책에서 보여주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즉 지금 이제 정부는 이번 97 공급 대책에 있어서 공공 주도형으로 해서 계획을 하겠다, 공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이게 사실 공공의 입지가 이제 뭐 상계 신도시를 비롯해서 입지가 좋은 곳에 공공 분양으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민들을 위한 주거의 또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다라는 부분하고 내가 이제 월세에 살려고 하는 수요자들 이번에는 공공 임대로 공급을 할 테니 공공 임대로 안정적으로 오래 살아라라는 또 의도가 좀 포함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전세 대출 뭐 DSR 떠나서요. 그럼 전세 대출이 사실은 대출이 지릴 때가 돼서 그죠? 전세도 마련하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내 집 마련에 기여도 하고 결국은 사실은 전세 부분은 물론 이제 뭐 그 저소득층이 전세의 비중이 좀 낮다 이거보다 저런 중산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중산층들에게 사실은 이 주택 기회를 확대하는 거. 물론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작용이 많죠. 근데 이걸 피하려고 막 이렇게 약간 우리의 정책의 목표가 사실은 이 정책이 앞으로 추구하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문제를 잡기 위해서 이게 도입이 되고 저런 문제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정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두더지 잡듯이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요. 과연 이게 정책으로서의 위상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 대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주거 안정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약간 최근의 정책들을 보면 그 정책의 본질들이 굉장히 왜곡되는 것 같아요. 물론 갭 투자도 있고 뭐 여러 문제는 있죠. 전세 사기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정책을 전체가 존재해야 되나?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정책이 나아가고 추구해야 되는 아주 긍정적이고 대출이나 어떤 금융의 아주 순수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순기능이.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다만 부작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자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찾아보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가격대와 대상에 대해서 촘촘한 규제가 돼야 되는데 일률적인 규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좀 구체적이지 못한 설계로 인한 또 구멍
있다는 거지. 저는 뭐 이 전세 대출 이 자체가 뭐 잘못되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이제 대책 그 공급 대책 발표하고 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현장 방문을 해서 묘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부딪힐 것 같지는 않은데 방향성은 다르다는 취지 이야기를 했어요. 네, 나오네요. 서울시는 네, 민간 주도로 이제 지원하면서 도와드리는 게 철학이다. 저기서 이제 방점이 민간 쪽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단 말이죠. 이번에 주택 공급은 LH가 시행까지 역할을 하는 공공주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두 대표님. 저는 뭐 정치인들의 제스처 아니겠냐.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국민 혹은 시민을 걱정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내년에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행보의 일환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중앙 정부의 어떤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허와 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서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의 경우에 있어서도 신통기획 방식을 앞세우고 아까 모아주택이나 등등 해서 다양한 어떤 공급 방식을 통해서 서울 도심의 공급을 촉진시키는, 그러니까 외면하고 있는 사업 부지나 또는 뭐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주 입지 좋은 곳도 지금 이 방식을 통해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아마 현장을 돌아보게 되면 신통기획 방식 중에서 사실은 그쪽에 공공기업 부분에 대한 요구가 크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신통기획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주민 그 해당되는 소유자들의 의견보다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의견 부분을 많이 반영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의 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 설치 등을 두고 사실은 굉장히 갈등이 있어서 신도기획 방식을 포기해버린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통계로 볼 때 서울 시내 안에서 신도기획 방식이 초기에 추진되었던 현장조차도 지금 아마 절반에도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꿈은 안겨줘놓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외면해 버릴 때 정말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꿈입니다. 인생 삶 자체의 꿈인데 그 부분들을 너무나 쉽게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부분을 외면해 버리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그 공공도심복합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공공이 주도해서 택지 개발을 해서 이제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건데 이게 이제 좀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이제 아까 모아타운 나왔지만 신통기획 이런 걸 민간이 주도를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이제 바꿨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공공 주도의 이제 LH가 시행하는 공공 주도의 개발 방식을 꺼내 들었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같은 지역을 놓고 예를 들어 이건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아타운 방식으로 할 거냐, 뭐 공공주도 뭐 LH한테 맡겨서 시행할 거냐, 실질적으로 부딪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양 의원님 네. 어때요? 제 상상이 맞아요?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의 얘기가 맞는지 사실 시장에서는 서울시의 주도로 갈 건지 정부의 주도로 갈 건지 시장은 되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치적인 부분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걸 떠나서 사실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 민간 주도를 해서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더 심화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구조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같은 싶습니다. 지역 내에서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렇죠. 이제 뭐 신통 기획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모아타운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결국에는 이런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그 병목 현상이 여전하거든요. 즉 예를 들면 주민들에 관해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사업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즉 주민들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이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산가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나올지라도 사실 추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지금 우리가 노후가 되어 있는 주택 중에서 서울 내에서 가장 노후도가 심한 지역이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입니다. 네. 이 지역들은 지금 30년이 초과된 지역들 아파트 비율이 60%가
40%가 넘거든요. 근데 이 지역들 모아타운으로 지정하면 뭐합니까? 사실 거기에 주민 거주 분들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사실 자산이 없다라는 거죠. 유일하게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추가 분담금을 내기가 여력이 될까요? 관리비 지출하는데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런 게 결국에는 이런 사업 속도를 낸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공공 주도를 하든 민간 주도를 하든 그거보다는 사실 이런 추진 속도가 결국에는 지역가의 양극화를 더 뚜렷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 한마디만 네, 진 교수님. 드리면 공공은 속도가 느리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민간 주도라고 하는데요. 민간은 시장만 좋으면 행정, 재정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다 극복해냅니까? 잘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 상황이 결정하는 건데 네. 그럼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민간이 안 움직이죠. 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뭘까? 공공이라도 나서서 먼저 해야죠. 저는 그래서 과거 3년 윤석열 정부 때 계속 민간 주도 했지만 결국 민간이 착공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민간 주도적으로 해서 민간이 움직일 것인지 그것의 어떤 편익을 떠나서 저는 그런 점에서요. 지금 서울시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 너무나 높은 주거비 부담에 대한 서울 시민의 고통. 이건 어쩔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공급 사이드에서 지금 얘기할 땐가 라는 점에서요. 저는 오히려 중앙과 좀 호흡을 맞추면서 지금 원활하지 못한 공급의 사실 파이프라인을 좀 바로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서울 시민의 이런 집을 구하기 어렵고 또 청년들이 또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사실 민간이 주도했었을 때에 시장 상황이 좋다면 얼마든지. 네. 근데 지금 우리 시장 상황이 현실적으로 그러냐에 대한 한계를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럼 공공이라도 나서는 게 맞지 않냐? 근데 지금은 민간 쪽도 아무리 시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이야기해오던 공사비 증가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도적으로 중대재해나 이런 부분들에서 현장의 건설사들은 나서지 않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사업 자체가 반포 지역 등 서울의 최인기 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사비 분담금 과중으로 인해서 현장에 있어서 원래 소유자가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둥지 내몰림 현상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강남 지역의 모 지역 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 단지인데 추가 분담금이 약 14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마 거기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공간에서 조금 노후됐지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 부분의 고민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민간 쪽에 있어서도 향후에 있어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 분담금 문제가 굉장히 핫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수도권에 또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인데 서울시가 다소 다른 방향의 주택 공급을 언급하면서 마치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듯한 양상이 펼쳐집니다. 자칫 엇박자가 날까 걱정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